부터린치 빠꾸미 파이어. 그럼 요즘은 어떻게 지냈어요? 나는 형 최근에 운 좋게 상가 경매 낙찰된 건이 오. 있어가지고 그거 준비하고 있어. 빠꾸미 형님 어떻게? 아니 실물로 부산 빠꾸미 본 사람들이 다들 좀 사주 빼라는 얘기 좀 많이 하시고 아, 빠꾸미 인격이 살아있는 이 얘기 좀 많이 들어가지고 요즘에 다이어트를 좀 한다고 한 게 이 정도. 진짜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은 것 같아. 내가 무주택자라면 지금 현재 집을 사겠다, 사지 않겠다. 하나, 둘, 셋, 네. 오. 사실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는 솔직히 근데 오긴 해. 지역마다 이제 무주택자 그리고 상황에 맞는 따라 다 다르다고 그렇지. 생각하거든. 그래. 나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역별 이제 사이클 상승장의 말기냐 중기냐 아니면 하락장이냐 여기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클을 지역별로 봐야 된다. 지역마다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도 이왕이면 싼 기회가 있으면 그때 싸게 사면 좋은 거잖아. 그리고 이제 수도권은 지금 상승장에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이제 말이라고 보거든. 물론 앞으로 2, 3년 동안은 떨어질 이유도 별로 없어. 그렇다고 지금까지 안 샀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많이- 수도권 상승장이 지금 8년이 그렇지. 넘었단 말이야. 이제 와서. 왜 이제 와서 지금 사야 되나? 그건 아니라는 거지. 내가 작년이나 재작년쯤 돼서 무조건 사라. 수도권에 있는 무주택자도 무조건 사라고 했을 거야. 근데 올해부터는 솔직히 이제는 진짜 좀 조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근데 지방이면 괜찮다. 이 그래. 얘기지. 그래 형, 나는 일단은 왜 무주택자들은 지금 집을 사야 되냐고 이야기를 했냐면, 첫 번째는 땅값은 계속 올랐다는 거야. 화폐도 계속 많이 풀렸고, 지금 작년만 해도 우리나라도 이 통화량이 10% 넘게 폭증을 했고, 이것들은 결국에는 실물 자산으로 유입이 되게 돼 있거든. 내 집 마련 한 채는 언제나 나는 옳다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그 시기를 따지기에는 너무 어려워. 만약에 다주택자들이라면 시기를 고려하는 게 맞는데, 무주택자들은 지금 당장 집을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지금 6억 이하의 아파트를 나는 매수를 적극 권장한다. 나 같은 경우는 다산의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그게 4억 2천이었는데 지금 한 9억에서 한 10억 정도. 거의 2배 넘게 오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GTX 운정 힐스테이트라고 여기를 이제 프리미엄 이제 3천 주고 3억 6천에 샀어. 근데 그게 한 7억 5천 정도.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2배 올랐지. 부산 같은 경우에도 부산에 초기에 상승할 때 그때 투자를 했으니까 부산도 거의 2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는 이제 투자한 곳이 경기도와 부산, 경남이 이제 주력인데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50%에서 100% 정도 올랐다고. 2배 가까이. 2배 가까이 다 올랐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주에 한 4억 정도의 매수를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이제 실거래가는 아직 찍히기 전인데 한 12억 정도까지 올라간 것도 있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한 4억 정도의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한 14억 정도.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지금 상승장에서는 4억인데 14억 했다고? 세종시에 22만 명 청약이 몰린 이유가 있어. 그래서 배워야 되겠다. 무주택자들이 느낄 수 있는 허탈감이나 이렇게 올랐는데 사야 되나라는 그런 심정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 첫 번째는 이제 공급, 두 번째는 규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수도권 쏠림 현상, 네 번째는 이제 인터넷 SNS 발달이라고 나는 네 가지를 보거든. 내 전재산을 투자를 다 해가지고 그 투자를 한 것만큼 내가 절박하게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요인이 가장 크냐 보니까 공급이더라고. 결국에는 그렇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게 이제 가격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수요보다는 공급이 절대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왜냐하면 수요는 사실은 측정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공급은 충분히 정부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치? 정부도 초기에는 수요 억제책을 하지만 요즘에 공급으로 막 돌아섰던 이유도 뭐 그런 거겠지. 아까처럼 말했던 것 같이 수요 억제책을 했던 것들이 그게 다 이제 부작용인 거지. 최근에는 했던 임대차 3법 이거 같은 경우에도 단기에는 임대차 3법을 하면 뭐 억제를 5% 제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전세가를 안정시킬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은 오히려 그거에 대해 예상을 해서 더 많은 상승을 미리 해버리고 그걸로 통해 가지고 또 실거주를 또 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시장 자체의 공급도 줄게 하면서 그렇지. 전세가를 급등시키는 그 맞아. 효과가 있는 거거든. 맞아. 최근에
실거주는 좀 다시 없애기로 했어. 그치? 그렇지. 음. 우리나라의 인프라는 전부 수도권의 몰빵이야.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난 부산에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거의 사투리를 거의 안 쓰지만 거의 완전. 완전 서울 사람이잖아. 광화문 직장인 같아? 그래. 얼굴도 지금. 근데 지금 보면 나도 직장을 서울로 와서 내가 서울살이를 한 것처럼 지금 신규 직장의 70% 이상이 그렇지. 수도권에 지금 맞아. 다 나오고 있거든. 그리고 인구의 50% 이상이 지금 수도권에 그렇지. 쏠려 있어. 근데 일자리는 70% 이상이야. 수요는 폭발적인데 그렇지. 공급은 한정돼 있고 3기 신도시는 빨라야 2028년 이후에 입주를 28년. 할 수 있지 않을까. 빨라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 난 2026년 정도. 수도권에 인구 쏠림, 직장 쏠림, 인프라 쏠림 이런 것들이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야. 요즘 집값이 갑자기 급등을 하잖아. 뭔가 요즘 추세는 천천히. 과거는 그냥 집값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라면 요즘에 이렇게 했다 갑자기 급등해 버려. 이게 뭐냐면 나는 이제 과거에는 정보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정보가 거의 차단된 세계라고 하면 요즘에는 뭐 깨톡이나 아니면 뭐 카페라든지 그렇지. 단톡방, 뭐 SNS, 유튜브 뭐 이런 거 통해서 정보가 다 오픈되고 그렇지. 실시간으로 한단 말이야. 그런 것도 통해서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고 깨톡 맞아. 같은 걸로 단톡방 같은데 그 입주민들이 그렇지. 실거래가가 만약에 그 신고가 뜨잖아. 그럼 바로 즉각적으로 다 퍼져버려. 맞아. 그러면 그게 신고가가 이제 하한선이 되는 거지. 이제 집값이 급등하면서도 이게 탄탄해져 버리는 하방이 탄탄해지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지. 나의 소중한 자산인데 어. 뭐 누가 싸게 처분하길 원하겠어? 나는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게. 첫 번째는 이제 공급 이야기를 했지만 공급. 근데 괄호 열고 규제로 인한 공급 급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사상 최저금리와 사상 최대 유동성. 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 정부에서 좀 많이 공급 물량을 풀었어야 되는데 규제로 수요 억제만 하다가 이제서야 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야. 지금 본 청약도 아니고. 그러면 아주 이제 입주가 많이 남았단 말이야. 서울만 봐도 내년에 이제 입주하는 그 세대수가 2만 가구, 23년에는 1만 가구. 엄청나게 급감을 하고 있어. 굉장히 큰 문제거든. 근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을 데이터를 봐도 입주 물량이 정말 급감하고 있어. 이게 정말 큰 문제야. 우리나라에 주택수가 한 1,800만 세대가 있는데 2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 몰라? 900만 가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은 지금 공급이 맞아. 안 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내가 살고 싶고 원하는 그 지역의 그렇지. 그 평수를 제대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규제로 다 묶어놓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 외곽하고 그냥 그렇지. 소요 평수. 두 번째는 지금 기준금리가 이제 사상 최저잖아. 근데 이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고 지금 화폐가 어마어마하게 그렇지. 지금 완전 똥 풀렸거든. 그러면 이런 그 화폐가 풀리면 결국에는 주식이나 부동산 실물 자산으로 다 스며들게 돼 있단 말이야. 이 두 가지가 지금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이렇게 과하게 오르지 않았나 싶어. 내가 최근에 친구를 만났어. 대학교 친구를.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 금융권에 재직을 하고 있고 와이프도 입벌인데 무주택이야 현재. 무주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잖아. 그래서 친한 친구니까 내가 4년 전부터 이제 전주에서 광주 발령 날 때 집을 좀 매수하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그냥 이제 전월세로 거주를 하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친구 와이프가 친구한테 집을 사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야. 현재 4년이 지난 시점 그 아파트 가격이 5억에서 9억으로 갔다는 거지. 한 달 전에 나하고 지리산 근처에서 만났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정말 친구니까 속 깊은 이야기를 했지. 친구야, 너 주식 투자 공부 엄청 열심히 하잖아.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부동산도 조금 공부하면 너 감이 올 거야. 그런 의미에서 집을 한 채 지금이라도 마련하면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 어떤 놀라운 이야기냐?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5억이야. 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
근데 그 친구는 최소한 3억이나 4억이 있어야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그 정도 어느 정도의 규모의 돈이 없으면 아예 사지를 못한다. 사지를 못하고 내가 어떻게 저걸 사라고 그냥 포기를 해버렸던 거야. 어. 뭐 지역 분석이나 수요 공급에 대한 그런 관심은 전혀 없었고,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줬지. 친구야, 네가 지금 당장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고 지금 사기가 어렵다면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전세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네가 일단 등기를 쳐놔라. 2년 뒤에 그리고 나서 네가 돈을 조금 더 모아도 되고 그때 가면 돈 모아놓는 것도 있고 대출도 더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 집에 입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해줬더니 너무 당황해하면서 사실은 그것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 왜? 내가 어떻게 전세를 끼고 이걸 살 수 있냐라부터 해서,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매매 가격이 5억이야. 전세를 4억 2천에 지금 거의 뺐어. 그러면 내 돈 8천만 원이면 일단 등기를 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치. 4억 2천에 전세금을 끼고 등기 치는 거 자체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 돈이 다 했어야 그렇지. 등기를 칠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지. 하는 거지. 이런 오해. 어. 그리고 나서 주택 가격이 지금 뭐 꼭지가 아니냐, 지방도 이게 거품이나 말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내 집 마련 한 채 장만하는데 적기가 어딨냐. 주거 안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마련하는 게 가장 좋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나도 잘 몰라 솔직히. 그런데 내려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공급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을 기인했을 때 그럴 것 같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매수를 시켰어. 잘했네. 그래서 올랐어? 지금 조금 올랐지. 그러니까 보통 무주택자들이 이제 그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내 상황에 맞는 상황이 오면 나는 집을 사겠다. 이런 그렇지. 생각을 많이 그렇지. 가지는데 내려가면 사겠다. 내려가면 사겠다. 근데 시장은 나를 기다려주질 않거든. 그리고 또 내가 그 상황이 오면 막상 또 못 산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포인트야. 우리가 집값을 우리 전국으로 다들 봐도 IMF가 온다든지 아니면 리먼 브라더스 터졌다든지 이런 거시경제 위기가 왔을 때 최대로 많이 떨어진 게 평균 20%야.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뭐 서울도 20% 정도 조정이 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또 급등을 했어. 근데 이런 무주택자들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투자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말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정말 잘 모르니까. 그 이제 바닥이 어딘지를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그렇지. 그 투자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10%로 떨어졌든 15%가 떨어졌든 어차피 나중에 오를 거니까 그냥 지금이라도 좀 싸니까 산다. 그렇지. 이런 마인드가 있는데 무주택자들은 내 자산, 부채 비율 이 상황에 맞춰서 어느 가격이 와야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마인드가 더 강해. 근데 사실은 그런 마인드가 있어도 정작 그 가격대가 온다고 해도 오면 또 그때의 공포감 그렇지. 때문에 더 떨어질 거란 공포감 때문에 또 못 사거든. 그렇지. 그게 포인트지. 그래서 내가 그냥 시장에 맞추는 게 그게 베스트라는 거지. 시장은 나를 기다려 주지를 않아. 조금 무리를 한다 생각하더라도 할 수 있는 선이라면 과감하게 좀 하는 것도 필요하다. 내가 무주택임을 선택을 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는 거잖아. 물론 내가 능력이 안 돼서 기다려야 되는 과정은 제외할게. 여기서 능력이 되고 매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심리는 집값이 하락하는데 베팅을 한 거야.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도 숏포지션이라고 하잖아.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내가 집을 사는 거면 보합 내지 상승에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런 리스크를 서로가 떠안는 거지. 무주택자들은 상승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고 유주택자들은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건데, 그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하고 수십 번의 임장을 다니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그런 용기에 대한 대가가 어떻게 보면 지금 2, 3년 동안에 좀 주어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나도 이 생각에 동의를 하는 게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 나는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 외국처럼 아예 월세로 다 바뀐다든지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전세 제도라는 것 자체가 집값을 공고하게 다져지는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전세 제도 안에서도 전세 자금 대출이 또 이게 2단으로 집값을 안전하게 딱딱 막아주는 역할을 또 하는 거야. 대출도 DSR 40%로 줄여놨고 지금 뭐 9억, 10억 뭐 대출 구간 다 정해놨잖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IMF나 금융위기 때처럼 대출의 양은 조금 늘어났겠지만 연체율은 최저야. 지금 사상 최저.
이런 지표들을 보면 여전히 집값이 내려갈 확률은 높지 않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사이클이 다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수도권은 지금 8년간 올랐어. 그러니까 상승장의 거의 끝이고 지방 같은 경우 부산 같은 경우에는 19년부터 해서 2년 정도 상승한 거거든. 그리고 뭐 다른 지방은 또 다르겠지.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는 남도 살고 싶은 아파트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도 결국은 아파트라는 거는 그냥 토지 플러스 건축이거든. 아파트 건축물. 그러면 토지라는 거는 매년 공시지가 통해서 매년 상승을 하고 있어. 그러면 시공사라든지 뭐 건설회사에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아파트를 짓잖아. 그러면 공시지가로 땅값이 계속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건축 가격도 이게 보면 인건비 플러스 자재비란 말이야. 인건비도 우리가 최저시급으로 매년 올라가고 그렇지. 있잖아. 엄청 그다음에 올랐지. 자재비도 마찬가지로 그 인건비랑 또 그냥 자재 원료 가격이거든. 계속 그냥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왜 분양가가 매년 이렇게 올라가나라고 생각하면 누구는 건설사의 횡포다, 폭리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이나 시장 상황을 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분양권이 오르면 그 신규 분양이 되면 주변의 집값도 그 신규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따라가게 돼 있고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는 그런데 꼭 내가 살고 싶고 근데 잘 보면 외곽이나 시골에 있는 아파트는 매년 감가상각이 되고 있어. 그런 데는 수요가 별로 없고 남도 별로 살고 싶지 않거든.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심에 뭐 역세권, 소품화, 신축의 브랜드 단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살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지. 수도권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직주근접이야. 그 다음에 학군이거든. 근데 지방은 좀 다르지. 부산 같은 경우에는 다르지. 이렇게 직장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은 오히려 학군지, 학군 같은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지역마다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다 다르거든. 지방에서도 남들이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가 이제 제일 높은 가격대인 건 맞고. 내 이제 주변에 부자였던 사람들의 그거를 많이 보니까 부자들은 자기 자녀부터 해가지고 청약 설계를 해주거든. 판교에 내 이제 주변 동료 중에 한 명이 판교에 10년 임대 아파트 40평을 2008년도에 분양을 받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노부모 특공을 설계를 해주신 거야. 자기 이제 무주택의 노모와 자식을 같이 한 집에 살게 3년 이상 그렇지. 살아야 되잖아. 3년 뒤를 미리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준비를 해서 설계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특공을 내가 만약에 해야 될 것 같으면 나는 어떤 식의 특공으로 상기 신도시를 노린다면 어떤 방법을 할 건지를 지금부터 고민해가지고 지방에 투자를 지금 나는 여러 채로 돌릴 것 같아. 실제로 우리 친형이 이제 올해 40살이거든? 근데 작년에 망포에 특별 공급으로 당첨이 됐어. 근데 이 특별 공급을 어떻게 받게 됐냐면 2018년에 우리 친형이 셋째를 가지게 된 거야, 형수가. 자, 그러면 이제 셋째부터 아이가 셋이면 자녀 특공이 가능하고 아이들의 나이가 만 7세 이하면 영유아들은 점수가 더 높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형하고 형수하고 이제 안전자리에서 이야기했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닌 것 같다. 매도를 하고 전세로 들어가서 특별 공급을 넣어 봅시다. 두 분이 한 3달 정도 고민하더니 실행을 했어. 집을 매도하고 전세로 들어가서 청약을 넣어서 그래서 거기도 이제 지금 뭐 꽤 많이 올랐고 중요한 거는 선택을 그분들이 했다라는 거지. 왜냐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도를 하고 무주택을 만들고 특별공급 자격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략이거든. 무주택자들은 공부가 안 됐고 상황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을 가감하게 실행 못 한단 말이야. 중요한 건 실행이야. 그리고 내가 집을 안 사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치고 학습하고 공부한 사람이 없어.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략이라는 것도 내가 지금 집을 매수를 못 하더라도 준비하고 학습하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주택 포지션을 취해버리면 대부분 다 그냥 관심의 끈을 놔버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집값이 올라가지 않기를 기도하는. 근데 절대 관심의 끈을 놓으면 안 돼. 그 시장에 참여자로 항상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지. 왜? 기회라는 거는 또 오기 마련이니까. 맞아. 그래서 나는 이제 무주택자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투자를 안 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다.
그럼 지금 투자를 안 하는 것도 투자야. 단 왜 투자를 안 했는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투자감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과 이런 것들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나는 정부가 규제를 해줬기 때문에 아니면 상기 신도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뭐 그냥 막연한 이유로 그냥 투자를 하지 않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그게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그게 리스크지만 스스로 내가 투자에 대한 분석과 지금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다. 그래서 투자를 안 한다. 그럼 나는 이것도 하나의 투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주택자분들 어디에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